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근 대만 교육부에서 긴급 발표를 내놓으면서 거리가 완전히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시민들의 격렬한 시위와 함께 SNS에서까지 폭발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을 정도라고 하죠. 놀라운 건 이 중심에 한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태를 본 중국은 충격적인 공식 입장을 냈다고 하는데요. 生活必需品保供工作十分重要，商务部认真贯彻落实党中央、国务院决策。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장외일인이라고 합니다. 7년 넘게 대만 교육부에서 언어 정책을 맡고 있죠. 학생들의 언어 향상을 향상시킬 때마다 자부심을 느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통계를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무거워지고는 합니다. 왜냐고요? 대만어 사용 인구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그저 일시적인 현상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20대 이하 젊은 세대 중 일상에서 대만어를 사용하는 비율이 10년 전보다 40%나 감소했다니까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장외일인 이번 보고서도 좋지 않네요. 교육부 국장 리우 선생님의 목소리가 무겁게 울렸어요. 회의실에 모인 다른 동료들도 침울한 표정이었습니다. 누구도 이 상황을 반전시킬 묘안을 내놓지 못했죠. 중국어와 영어는 취업의 필수라 배우지만 대만어는 왜 배워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리서치팀 장인 리피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실은 냉혹했어요. 대만의 젊은이들은 실용적인 가치가 있는 언어에만 관심을 보였죠. 대만어는 그들에게 그저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용하는 구식 언어처럼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표기법에도 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한자는 대만어의 발음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해요. 로마자 표기법도 너무 낯설어서 거의 사용되지 않고요. 회의실이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누구도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난제였어요. 대만어는 성조가 복잡하고 발음이 풍부한데 기존 문자 체계로는 이를 완벽하게 담아낼 수 없었거든요. 이대로 가면 30년 내에 대만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인구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겁니다. 통계 담당자가 슬픈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거리의 간판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중국어, 영어로만 가득한 이 도시에서 대만어의 흔적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졌어요. 사무실 책상 위에는 해결되지 않은 보고서들이 쌓여갔어요. 매일 밤 늦게까지 언어 보존 정책을 검토하고 다른 나라의 사례를 연구했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죠. 그래도 저는 답을 찾기 위해 수많은 밤을 지새웠습니다. 세계의 다양한 언어 정책을 분석하고 비슷한 위기를 겪었던 언어들의 사례를 연구했어요. 그러던 차에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교육부에서 7년간 쉼없이 일한 저에게 2주간의 휴가가 주어진 거죠. 리우 국장님이 제 책상 앞에 서서 말씀하셨어요. 외일인 이제 좀 쉬어. 내가 없으면 부서가 돌아가지 않는 건 아니야.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동료들도 모두 한 목소리로 휴식이 필요하다고 했죠. 결국 평소 동경하던 유럽 여행을 계획했어요. 파리, 베를린, 로마. 문화의 중심지들을 방문하는 일정이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그곳에서 해결책을 찾게 될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파리의 늦은 봄은 생각보다 선선했어요. 에펠탑, 루브르, 세느강. 관광객들로 붐비는 명소들을 둘러보며 잠시나마 대만어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 고민이 자리 잡고 있었죠. 그러다 몽마르트 언덕 근처의 작은 골목을 산책하던 중 우연히 들어간 서점에서 모든 것이 바뀌게 됐습니다. 폴리글롯이라는 이름의 그 서점은 언어학습서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곳이었어요. 책장마다 세계 각국의 언어 교재들이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었죠. 중국어, 일본어, 아랍어, 러시아어. 그런데 한 코너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한글? 이게 뭐지? 처음 보는 문자였어요. 둥글고 반듯한 선들로 이루어진 어딘가 친근해 보이는 글자들이었습니다. 호기심에 책을 집어들었죠. 한글로 시작하는 한국어라는 제목의 프랑스어 교재였어요. 페이지를 넘기며 신기한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설계된 음성 표기 체계라는 사실이었죠.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거의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니 충격적이었어요. 모음과 자음을 블록처럼 조합하면 어떤 발음도 만들 수 있다고요? 서점 직원에게 물었더니 그는 미소를 지으며 더 자세한 책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원리라는 책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읽기 시작했죠. 15세기에 만들어진 문자가 이렇게 체계적이라니. 책을 읽으며 흥분이 점점 커졌습니다.
한글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든 자음, 하늘과 땅과 사람을 상징하는 모음, 그리고 그것들을 논리적으로 조합하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무엇보다 의문 체계를 정확히 반영해 설계된 문자였죠. 그때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대만어도 소리를 기반으로 하는 언어인데 한글을 응용해서 대만어를 표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대만어의 풍부한 성조와 복잡한 발음을 한자로는 완벽하게 담아낼 수 없었지만 한글이라면 어떨까요?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는 원리를 응용한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카페에 앉아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유럽 여행은 잊은 채 대만어 단어 몇 개를 한글로 적어 보았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체계가 만들어지는 느낌이었죠. 호텔로 돌아와서도 밤새 연구했습니다. 휴가인데도 언어 연구에 빠져있는 제 모습이 우스웠지만 가슴은 설렘으로 가득했어요. 이것이 대만어를 구할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여행을 일찍 끝내고 대만으로 돌아왔습니다. 미안하다는 눈빛으로 사무실에 들어섰지만 동료들은 이해해 주었어요.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는 제 눈빛을 보고 오히려 궁금해했죠. 뭔가 재미있는 걸 찾은 것 같은데? 리우 국장님의 물음에 저는 흥분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한글이라는 문자를 알게 됐어요. 이게 정말 놀라운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하지만 바로 실험 결과를 공유하기보다는 먼저 철저히 검증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퇴근 후와 주말을 이용해 한글과 대만어의 음운 구조를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국립도서관에서 한글에 관한 모든 책을 빌려 읽었죠.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으로 시작했습니다. 대만어 단어 몇 개를 한글로 적어보는 정도였어요. 감사합니다를 뜻하는 감사라는 단어를 한글로 표기해 보았죠. 이거 생각보다 잘 맞아떨어지는데 놀라웠어요. 한글의 자음과 모음 조합이 대만어의 발음을 상당히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었거든요. 특히 한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미묘한 발음 차이까지 담아낼 수 있었습니다. 흥분된 마음으로 이번에는 좀 더 복잡한 단어들을 시도해 봤어요. 대만어에는 성조가 있어 같은 발음이라도 음의 높낮이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데 이 부분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한글 옆에 작은 기호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죠. 일주일간의 개인 연구 끝에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혔다고 느꼈어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테스트해볼 차례였습니다. 대만 국립대학교 언어학과 교수님께 연락해 학생들과 실험을 해보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흥미로운 주제군요. 한번 해봅시다. 다행히 교수님도 호의적이셨죠. 그렇게 대학생 10명을 모집해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한글의 기본 원리를 가르친 후 제가 만든 대만어 표기법으로 간단한 문장을 읽게 했어요. 실험 첫날 학생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와, 이거 한자로 배우는 것보다 훨씬 쉬운데요? 한 학생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다른 학생도 신기해하며 말했죠. 직관적으로 읽을 수 있어요. 처음 보는 단어도 어떻게 발음해야 할지 알 수 있어요. 일주일간의 실험 결과 학생들은 한글로 표기된 대만어를 기존 방식보다 약 40% 빠르게 익혔습니다. 특히 발음 정확도가 크게 향상되었어요. 한자로는 어려웠던 미묘한 발음 차이를 한글로는 쉽게 구분할 수 있었거든요. 이 결과에 용기를 얻어 좀 더 확장된 실험을 계획했습니다. 이번에는 다양한 연령대와 배경을 가진 30명의 참가자를 모집했어요. 결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이렇게 쉽게 대만어를 배울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아요. 60대 참가자가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평생 대만어를 말로만 사용했지 글로 읽고 쓰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했던 분이었죠. 그렇게 실험 결과에 확신이 생겼지만 더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연구팀과 상의한 끝에 작은 책자를 만들기로 했어요. 50페이지 정도의 얇은 책으로 한글로 배우는 대만어 기초라는 제목을 붙였죠. 우리는 밤을 새워가며 교재를 완성했습니다. 기본 인사말부터 일상 대화까지 간단한 대만어 표현들을 한글로 표기한 책이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동료들에게 이건 그냥 우리의 작은 실험일 뿐이라고 말했지만 그래도 테스트는 필요했어요. 타이베이 시내에 있는 지혜숲 서점에 연락했습니다. 다행히 서점 주인 왕 씨가 호의적으로 반응해 주셨어요. 50권만 인쇄해서 서점에 보냈죠. 그것도 정문에서 멀리 떨어진 언어학습 코너의 구석진 자리였습니다. 솔직히 한 달 뒤에 가서 팔리지 않은 책들을 회수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3일 후 왕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책이 거의 다 팔렸다는 소식이었어요. 확인하러 서점에 갔더니 진열대에는 단 3권만 남아 있었습니다. 왕 씨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이 책이 예상보다 인기가 많다고 했어요. 처음엔 그냥 특이해서 사가는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직접 찾아와서 물어본다고 했죠. 믿기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100권을 급히 인쇄해 보냈는데 그것도 4일 만에 동났어요. 서점 앞에는 책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문의하는 메모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재입고 일정과 한글로 대만어를 배우면 정말 쉬운지 확인하는 질문들이었어요. 더 놀라운 일은 책을 구매한 사람들이 SNS에 자신의 학습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고등학생부터 직장인, 심지어 70대 노인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한글로 대만어를 배우는 사진을 올리고 있었어요. 일주일 만에 대만어 기초 회화를 마스터했다거나 평생 대만어를 말로만 알았는데 이제 읽고 쓸 수 있다는 후기가 넘쳐났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실험이었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직접 한글을 활용해 대만어를 배우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젊은이들의 관심이었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한글 표기법에 열광하며 대만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어렵게만 느껴졌던 대만어가 이렇게 쉬울 줄 몰랐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한 달 만에 한글로 배우는 대만어는 베스트셀러 대열에 올랐어요. 여러 서점에서 재고 문의가 쇄도했고 출판사들도 연락해왔습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타이베이 데일리 뉴스에서는 혁신적인 대만어 학습법, 한글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고 대만 교육주간지에서는 잊혀가는 대만어를 구하는 열쇠, 한글이라는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우리 연구팀은 이런 반응에 기뻐하면서도 조금 긴장했어요. 이제는 소규모 실험이 아니라 사회적 현상이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사무실에서는 매일같이 문의 전화가 울렸고 이메일함은 인터뷰 요청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곧 반대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언어학 교수들의 비판적인 논평 정도였어요. 그러나 한글 표기법이 더 알려질수록 반대의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왜 하필 한국 문자를 써야 하지? 우리 고유의 표기법을 개발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타이완 국립대학교 언어학과 주임 교수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의견에 동조하는 학자들이 늘어났어요. 일부 언론에서는 대만의 언어 정체성 위기라는 제목의 사설을 내보내기도 했죠. 이건 대만 문화 정체성을 해치는 거야. 우리는 수천 년 동안 한자 문화권에 속해 있었어. 특히 교육부 고위관료 정즈아오의 반발이 가장 강했습니다. 그는 교육정책 담당 부국장으로 언어 정책에 큰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어요. 정즈아오는 공식 석상에서 제 연구를 직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대만은 전통적으로 한자로 대만어를 기록해왔다. 한글 도입은 위험한 일이다. 이는 우리 문화적 뿌리를 부정하는 행위다. 정즈아오의 발언은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그를 지지하는 학자들과 보수층도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신문과 텔레비전에서는 매일같이 이 문제를 다뤘고 대만 사회는 서서히 두 진영으로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을 쓰는 순간 대만어는 본래의 정체성을 잃을 것이다. 한자 보존협회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의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한글 표기법이 대만의 문화적 주권을 침해한다고 여겼습니다. 일부는 이것이 한국의 문화적 침략이라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펼쳤어요. 제가 출근길에 교육부로 향할 때면 때로는 소규모 시위대가 건물 앞에서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언어를 지켜라. 한글에노, 한자 YES 같은 문구들이었죠. 사무실로 들어가면 동료들의 시선도 달라졌어요. 어떤 이들은 응원의 미소를 보내줬지만 다른 이들은 냉랭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단순한 언어학 연구가 아니었어요. 사회적, 정치적 논쟁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보수 언론에서는 매일같이 저를 문화배신자로 몰아갔고 진보 언론에서는 언어혁신가로 추켜 세웠어요. 이런 양극화된 반응에 가끔은 피곤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교육부 내에서도 갈등이 심화되었어요. 정즈아오가 이끄는 전통 보존파와 저를 지지하는 실용주의파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회의에서는 종종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어요. 장회일인 당신은 우리 전통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같소. 정즈아오가 어느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저를 비난했습니다. 제 소신은 확고했어요. 전통을 존중하지만 언어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면 언어 자체가 죽을 수 있어요. 이런 논쟁은 학술 세미나와 공개 토론회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타이베이 대학에서 열린 대만어의 미래 토론회에는 수백 명의 청중이 몰렸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한글 표기법의 실용성과 효율성을 설명했고 반대파는 문화적 정체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실험은 이제 대만 사회 전체를 뜨겁게 달구는 이슈가 되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더 큰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중국이 이 문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중국 SNS에서 몇몇 논평가들이 한글 표기법에 대해
비판적인 글을 올리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빠르게 변했어요. 어느 날 아침 제가 출근 준비를 하며 뉴스를 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 장면이 생중계되고 있었어요. 갑자기 귀에 익은 단어가 들렸습니다. 한글이라는 단어였죠. 대만이 한글을 도입한다면 이는 중국 문화에 대한 도전이다. 외교부 대변인이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커피잔을 들고 있던 제 손이 떨렸어요. 작은 언어 연구 프로젝트가 어떻게 국제적인 이슈가 되었는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어요. 중국 관영 언론들도 이 문제에 가세했습니다. 황구시보는 한국이 대만을 문화식민지로 만들려 한다. 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고 CCTV에서는 중화권의 문화적 통합을 저해하는 한글 침투라는 특집 보도를 내보냈어요. 중국의 이러한 반응은 대만 정부에 큰 압력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미온적이던 대만 정부도 이제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야 했어요. 총리실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고 교육부 장관도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술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이걸 계속해야 하나요? 회의에 참석한 한 관료가 고민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어요. 교육부 장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교육부 장관실로 호출되었어요. 장관과 정즈아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관의 표정은 무거웠어요. 웨이린 당신의 연구 열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너무 복잡해졌어요. 한글 표기법 연구를 일시적으로 중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야 성과가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중단해야 한다니요. 정즈아오는 승리감에 찬 미소를 지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무리입니다. 정치적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교육부의 결정을 따라주세요. 장관의 말에 형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 연구가 단순한 직업적 호기심을 넘어서 사라져가는 우리 언어를 구하기 위한 사명이라고 느꼈거든요. 사무실로 돌아와서 제 책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 자료들, 실험 결과, 학생들의 피드백. 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그때 휴대폰으로 한 문자가 왔습니다. 연구에 참여했던 대학생 중 한 명이었어요. 선생님, 한글로 대만어를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할머니와 제대로 대화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순간 마음을 굳혔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연구를 중단하는 척하면서도 비공식적으로는 계속 진행하기로 했어요. 우리 언어를 살리는 일이라면 약간의 위험은 감수할 가치가 있었습니다. 이후 공식적으로 연구를 중단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져온 연구 자료들을 펼쳐놓고 매일 밤 몰래 연구를 계속했어요. 휴대폰으로 연구에 참여했던 학생들에게 연락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중단되었지만 계속 연구하고 싶은 사람. 놀랍게도 거의 모든 학생들이 동의했어요. 우리는 대학 카페나 학생들의 자취방에서 비공식 모임을 가졌습니다. 한글로 대만어를 표기하는 방법을 더 체계화하고 더 많은 어휘와 문법을 담아내려 노력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만어의 복잡한 성조를 완벽하게 표현하기 어려웠어요. 어느 날 밤 기대하지 않았던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서울대학교 언어학과의 김도윤 교수였어요.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한글과 대만어에 관한 연구를 보았습니다. 이메일을 열어보니 김 교수가 우리의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설명되어 있었어요. 그는 최근 국제언어학 저널에 실린 우리 예비 연구 결과를 읽고 연락했다고 했습니다. 놀랐어요. 공식 연구가 중단되었는데도 이전 자료가 출판된 모양이었습니다. 한글이 대만어를 표기하는데 정말 효과적이라면 함께 연구해보죠. 제가 한글의 의문학적 특성에 관해 20년간 연구해왔습니다. 즉시 답장을 보냈어요. 김 교수와 화상회의를 통해 현재 상황과 연구 진행 정도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인 성조 표기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대만어에는 7개의 성조가 있어요. 이것을 한글로 어떻게 표현할지가 가장 어렵습니다. 김 교수는 생각에 잠겼다가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한글의 성조 표기 기호를 추가하면 해결됩니다. 한글은 원래 디자인이 모듈식이라 확장성이 뛰어납니다. 그는 화면을 통해 간단한 스케치를 보여주었어요. 한글 글자 오른쪽 위에 작은 점이나 선을 추가해 성조를 표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모든 발음과 성조를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었어요. 이건 혁명적이네요.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김 교수의 제안은 우리 연구의 가장 큰 난관을 한 번에 해결해 주었어요. 그날 밤부터 우리는 이 새로운 표기법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성조 표시가 추가된 한글로 대만어를 적으니 마치 완벽한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학생들에게 새 표기법을 가르쳐 주었더니 그들도 놀라워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정확하게 대만어를 표기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우리는 이 방법으로 작은 교재를 만들어 비공식적으로 배포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PDF 형태로 공유되었는데 다운로드 수가 며칠 만에 5천을 넘었습니다. 연구는 빠르게 확장되었어요. 김 교수는 매주 화상회의로 조언을 해주었고 때로는 한국의 다른 언어학자들도 참여했습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우리는 대만어 문법까지 한글로 체계화할 수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표기법을 넘어서는 일이에요. 우리는 언어를 구하고 있는 거죠. 김 교수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비록 공식적으로는 중단된 연구였지만 이제 국제적인 협력으로 더 강력해졌어요. 우리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김 교수와 함께 한글을 활용한 대만어 표기법의 의문학적 분석이라는 논문을 완성했어요. 논문은 국제언어학 저널에 게재되었습니다. 논문 제목은 의문체계 확장을 통한 한글의 대만어 표기 적합성 연구였어요. 처음에는 학술적 관심만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반응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한글은 대만어를 효과적으로 표기할 수 있다.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의 마르틴 교수가 국제언어학 콘퍼런스에서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는 우리 연구를 인용하며 한글의 과학적 설계가 다른 언어 표기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도쿄대학의 사토 교수도 한글 표기법은 대만어 구원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논평을 발표했어요. 미국의 MIT 언어학과에서는 대만어 한글 표기법에 관한 세미나까지 개최했습니다. 국제학계가 주목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나 가장 놀라운 반응은 대만 대중들로부터 왔어요. 은밀히 배포되던 우리의 교재가 사회관 개망을 통해 널리 퍼지면서 한글로 대만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급증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한글로 대만 전통 민요를 부르는 새로운 트렌드까지 생겼어요. 유명 유튜버가 한글로 표기된 대만 민요를 부르는 영상을 올렸는데 조회수가 수백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에는 처음으로 대만어 가사를 제대로 읽을 수 있었다. 할머니와 함께 노래를 불렀더니 눈물을 흘리셨다 같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넘쳐났어요.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대만 정부도 다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어요. 저도 참석 요청을 받았는데 부서로 돌아가는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몇 달 전에는 연구 중단을 지시받았는데 이제는 다시 의견을 구하다니요. 회의실에는 교육부 장관, 정즈아오를 비롯한 고위 관료들, 그리고 국립대학교 언어학 교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장관이 회의를 시작했어요. 오늘은 한글 표기법에 관한 새로운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국제적 반응과 국내 여론을 고려할 때 우리도 입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즈아오는 여전히 완강했습니다. 그는 두꺼운 서류를 탁자에 내려놓으며 강한 어조로 말했어요.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은 이미 이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한글 표기법을 공식화한다면 중국의 더 강한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회의실이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초조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이건 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언어를 지키는 문제입니다. 데이터를 보세요. 한글 표기법 덕분에 대만어를 배우는 젊은이들이 30% 증가했습니다. 우리가 걱정했던 언어 소멸 위기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신념은 확고했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해졌어요. 장관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한글 표기법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겠다. 교육부 산하의 연구위원회를 설치하고 장외일인을 책임자로 임명한다. 정즈아오의 얼굴이 굳어졌지만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대만 언어 역사상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빗줄기 사이로 햇살이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어요. 한글 표기법 연구는 공식적으로 진행될 예정이지만 중국의 반발은 계속될 것입니다. 제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다. 비가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언어, 우리 문화를 지키는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요.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며 저는 언어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문화의 혼이라는 것을 더욱 깊이 깨달았습니다. 또한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과 실용성에 진심으로 감탄하게 되었어요. 한국과 한글이 저희 대만어를 살리는데 이렇게 큰 도움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비록 어려운 여정이 계속되겠지만 문화와 국경을 넘어선 이 협력이 우리 언어에 새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를 느낍니다. 한글은 단지 한국의 문자가 아니라 이제 우리 대만인에게도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재 일본의 여성들이 모두 한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대부분이 고학력, 고스펙을 갖춘 커리어 우먼이라는 점인데요. 이러한 현상으로 일본 사회는 당황하고 있고 기업들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을 정도라고 하죠. 특히 최근 한국으로 떠난 한 일본 여성은 충격적인 한마디를 남겼다고 합니다. 大切な人だったり家族を思う気持ちとこの地球のことを思って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에서 온 사토코라고 합니다. 일본의 커리어 우먼으로 살아가고 있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남부럽지 않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모든 일본 가정처럼 살아갔어요. 물론 여자라는 것이 문제였죠. 물론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었지만요. 어릴 때부터 저는 항상 두 번째였습니다. 사토코, 오빠가 먼저야 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죠. 부모님 눈에는 항상 오빠가 먼저였어요. 아침에 밥을 차릴 때도, 학교 행사에 참석할 때도, 심지어 제 생일에도 오빠의 존재가 더 빛났습니다. 오빠는 공부를 잘했어요. 저도 못하진 않았지만 부모님은 제 성적표보다 오빠의 칭찬장에 더 환호했습니다. 여자아이는 조용하고 얌전하게 자라야 해. 어머니의 이 말은 제 어린 시절의 주문과도 같았죠. 아버지는 어떻게든 제게 여성다운 행동을 강요했어요. 또 다른 부모님의 말버릇은 일본이 최고야 였습니다. 아버지는 회사에서 돌아오실 때마다 역시 일본 기술력은 세계 최고다 라며 자랑스럽게 말씀하시곤 했어요. 특히 아시아에서는 일본을 따라올 나라가 없다고 했죠.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더했습니다. 한국? 그냥 일본 흉내나 내는 수준이지. 오빠가 자주 하던 말이었어요. TV에서 한국 관련 뉴스가 나오면 아버지는 저 나라는 아시아에서도 한참 뒤떨어졌어. 게다가 피해망상도 너무 심하잖니. 일본한테 감사할 줄 모르고 말이야. 라며 채널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렇게 저도 모르게 한국을 가장 아래로 깔보는 시각을 갖게 됐어요. 제 안중에도 없는 나라였죠. 제 머릿속에는 오로지 아시아 최고 국가인 일본에서 성공한 여성이 되어야지라는 생각뿐이었으니까요. 때문에 저는 밤늦게까지 공부는 기본이고 대학 입시도 취업 준비도 모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꿈에 그리던 일본의 대형 전자기업에 합격했죠. 하지만 회사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여성 직원들은 모두 한쪽에 모여 있었어요. 비서, 행정, 총무 모두 보조적인 역할이었죠. 반면 남자 직원들은 실제 사업부에서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첫 회의에서 저는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발언권은 모두 남자 선배들에게만 돌아갔죠. 대신 저는 차를 나르고 회의록을 작성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같이 입사한 남자 동기들은 하나둘 프로젝트를 맡기 시작했어요. 제 학점이 더 높았고 영어도 더 잘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후지타고는 남자니까 고객사 상대하기 좋잖아. 이런 이유로 모든 기회는 남자들에게 돌아갔죠. 그렇게 매일 반복되는 업무 속에서 점점 제 꿈은 사그라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상사에게 찾아갔죠. 타나카 부장님, 다음 휴대폰 수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전과 다르지 않았어요. 사토코 씨, 여자는 무리하지 말아요. 그런 중요한 프로젝트는 나카무라 군이 맡을 거야. 이후로도 이런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수차례 더 큰 프로젝트를 맡고 싶다. 고 상사에게 호소했지만 돌아오는 건 무시 아니면 여자는 무리하지 말라.는 핑계뿐이었어요. 회사에서 제 존재감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자 동료 미유키가 복도에서 저를 붙잡았어요. 사토코 씨, 이렇게 계속 나서면 윗분들이 불편해할 거야. 괜히 튀지 말고 조용히 지내는 게 좋아. 미유키의 충고였지만 저에겐 또 다른 벽처럼 느껴졌죠. 점심시간에도 저는 혼자였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자연스레 저를 피했어요. 사토코는 너무 욕심이 많아서 이런 수군거림이 들려왔죠. 매번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점차 주변에서 고립되는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저 또한 점점 좌절감이 쌓여가고 있었죠. 하지만 운명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릴 일이 일어나고 말았죠.
월요일 아침 공지가 올라왔어요. 해외 지사 및 파트너사 프로젝트 인원 모집. 눈을 크게 뜨고 공지를 읽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싱가포르, 그리고 한국까지 다양한 국가의 파견 자리가 있었어요. 휴게실은 해외 파견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미국 지사는 연봉이 2배래. 영국 파견은 주택 보조금도 나온대. 모두들 선망하는 파견지를 놓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한국 파견에 대해서만큼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한국? 굳이 거기에 가야 해? 키무라가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일본보다 뒤떨어진 나라에 가서 배울 게 뭐가 있겠어. 다른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솔직히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아버지와 오빠가 항상 말하던 것처럼 한국은 일본의 그림자를 따라가는 나라라고만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인사팀의 모리 부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사토코 씨, 혹시 해외 파견에 관심 있어? 특히 한국 자리 말이야. 모리 부장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어요. 파견 다녀온 직원들은 경력에 큰 도움이 돼. 거의 승진이 보장된다고 봐도 좋아. 승진이라는 단어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3년 동안 승진은커녕 제대로 된 업무 한번 맡지 못했으니까요. 파견 다녀오면 정말 승진할 수 있나요? 조심스레 물었죠. 모리 부장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지. 특히 지금 한국은 지원자가 없어서 경쟁 없이 갈 수 있어. 이건 정말 좋은 기회야. 그 말을 듣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수는 없어. 그나마 해외 파견을 다녀오면 승진이라도 가능할지도. 마지막 기회라는 심정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이라니 내심 불쾌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냐? 그날 저녁 집에서 인터넷으로 한국에 대해 찾아봤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한국은 일본을 따라하기만 하는 나라야. 그런 나라에 가야 한다는 게 너무 굴욕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놓치면 일본 본사에서 더 오를 수 없을 거라는 두려움이 더 컸어요. 울며 겨자 먹기 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무거운 마음으로 지원서를 작성했어요. 인사팀에 지원서를 제출하자 담당자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사토코 씨가 한국에 지원하다니 억지 미소로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라고 답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까라고 생각했죠. 지원서 제출 후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주변에서는 사토코 정말 한국에 가려고 하며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런 시선이 더 짜증났지만 승진이라는 목표를 위해 참기로 했어요. 이후 파견 날짜가 정해지고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한국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생각보다 괜찮을지도 라는 생각과 아니야 일본보다 뒤떨어져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그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했죠. 공항에서 서울 도심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제 예상과 달랐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도로, 현대적인 건물들. 생각보다 발전돼 있네? 라고 생각했죠. 특히 강남 지역에 들어서자 세련된 고층 빌딩들이 즐비했어요. 빠른 걸음으로 걷는 직장인들의 모습도 도쿄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첫 출근 날 긴장된 마음으로 회사 건물 앞에 섰어요. 유리와 철골로 지어진 현대적인 건물이었죠. 로비에 들어서자 세련된 인테리어와 밝은 조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본 본사보다 더 세련됐잖아? 놀라운 마음으로 리셉션에 접근했어요. 안녕하세요. 일본 도쿄 본사에서 파견 온 사토코입니다. 어색한 한국어로 인사했죠. 리셉션 직원은 밝게 웃으며 환영합니다. 김 과장님이 곧 내려오실 거예요. 라고 답했어요. 친절한 응대에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김 과장님의 안내로 사무실에 들어서자 또 한 번 놀랐어요. 개방적인 공간, 자유로운 복장의 직원들, 그리고 활기찬 분위기. 일본 본사의 경직된 분위기와는 너무 달랐죠. 여성 직원들도 남성 직원들과 동등하게 업무를 진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팀원들과 인사하고 오후에는 CEO님과 미팅이 있어요. 김 과장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남자 CEO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일본에서는 여성 임원도 드문데 CEO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김 과장님이 저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CEO님이 곧 오실 거예요. 그렇게 말하며 자리를 비웠죠. 저는 회의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긴장된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었어요. 회의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사람은 세련된 정장 차림의 40대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연 CEO입니다. 일본에서 오신 사토코 씨, 환영합니다. 당황스러워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 회사의 CEO가 여성이라고. 박 CEO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회사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5년 전 스타트업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아시아 시장 점유율 3위까지 성장했어요. 일본 시장에도 진출하고 싶어 이번 협업을 계획했죠.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전문성과 리더십이 느껴졌어요. 부드러운 말투였지만 그 안에는 확실한 카리스마가 담겨 있었죠. 일본에서도 여성 CEO는 극히 드문데 한국이 이 정도라고.
제 생각에 틀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사무실 투어를 하는 동안 최신 설비와 효율적인 업무 시스템에 또 한 번 놀랐어요. 팀장들 중 절반이 여성이었고 모두 자신의 분야에서 당당하게 의견을 내고 있었죠. 일본 본사와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하루 일정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한국의 기술이나 회사 수준은 일본보다 뒤떨어질 것이라 여겼는데 막상 와보니 최신 설비와 조직 문화가 오히려 더 인상적이었죠. 무엇보다 최고 경영자가 여성이라는 점이 충격적이었어요.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한국은 뭐였지? 아버지와 오빠가 말하던 뒤처진 나라 라는 이미지가 오늘 하루 만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성인 제가 꿈꿔왔던 업무 환경이 여기 한국에 있다는 사실이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첫날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출근했어요. 오늘은 본격적인 업무 회의가 있다고 했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여성 팀장 김 부장이 회의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레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일본에서는 여성이 회의에서 발언하는 일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사토코 씨, 거기 앉지 말고 이쪽으로 와요. 오늘 회의는 일본 시장 진출권이니 사토코 씨 의견이 중요해요. 김 부장의 말에 놀라 자리를 옮겼습니다. 더 놀라운 건 회의 분위기였어요. 여성 팀장이 주도하고 남자 직원들도 김 부장님, 이 과장님 하며 호칭을 쓰며 서로 동등하게 의견을 제시했죠. 사토코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일본 소비자들이 이런 디자인을 선호할까요? 갑자기 질문을 받아 당황했어요. 일본에서는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런 스타일보다는 좀 더 심플한 디자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심스레 대답했죠. 좋은 의견이네요. 그럼 디자인팀에서 사토코 씨 의견 반영해서 다시 작업해주세요. 김 부장의 즉각적인 반응에 놀랐어요. 내 의견이 이렇게 쉽게 받아들여지다니. 일본이라면 여성은 조용히 서류 정리만 했을 텐데 이건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팀원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자연스럽게 제자리가 마련되어 있었고 모두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죠. 사토코 씨, 한국 음식 적응 괜찮아요? 일본 생활은 어떤가요? 모두 제 말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여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오후에는 박 CEO의 주제로 전체 회의가 있었어요. 한 남자 직원이 프레젠테이션 중 실수를 했는데 예상과 달리 CEO의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괜찮아요. 이런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격려의 말을 건넸죠. 우리 회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가 중요해요. 성별이나 나이가 아니라 역량과 열정으로 평가받는 곳이죠. 박 CEO의 이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어요. 남녀 구분 없이 역량에 따라 역할을 배정하는 모습이 저에겐 매우 낯설고 부러운 문화로 다가왔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한국 생활에도 조금씩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회사 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었죠. 지하철에서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비켜주었고 편의점이나 카페에서는 친절한 태도로 대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팀 회식이 있었어요. 일본에서의 회식은 여성이 술을 따르고 웃어주는 역할이었는데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모두가 동등하게 대화하고 즐기는 분위기였죠. 박 CEO도 참석해 편안하게 직원들과 어울렸어요. 사토코 씨, 한국 생활은 어때요? 불편한 점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늦은 밤 회식을 마치고 혼자 숙소로 돌아가는 길, 문득 깨달았어요. 일본에서는 항상 불안했던 귀갓길인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았죠. 거리는 밝게 조명이 켜져 있었고 늦은 시간에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다니고 있었어요. 호텔방에 도착해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한국이 일본보다 여성의 안전이나 배려 측면에서 더 나을 수도 있네? 제가 알고 있던 한국에 대한 인식이 하루하루 깨져가고 있었어요. 특히 여성으로서 느끼는 존중과 안전함이 일본에서보다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회의에서 제 의견이 존중받고 실수에도 격려받는 문화, 그리고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배려. 이런 환경에서 일한다면 어떨까? 처음으로 한국 파견이 불행이 아닌 기회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생활이 한 달쯤 지나자 저는 이곳 환경에 완전히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회의에서도 자연스럽게 의견을 내고 팀원들과의 소통도 원활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맡은 일본 시장 진출 프로젝트에서 제 역량을 발휘할 기회가 많아졌죠. 사토코 씨,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해요? 일본 소비자들의 반응이 궁금해요. 김 부장의 질문에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일본 소비자들은 이런 디자인보다는 좀 더 세련된 느낌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이 기능은 너무 복잡해서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제 의견을 바탕으로 제품 디자인과 마케팅 전략이 수정되었습니다. 일본어 자료 번역도 직접 검토하며 문화적 뉘앙스까지 세심하게 살폈어요. 일본 시장에 대한 제 분석 자료는 회의마다 핵심 참고 자료가 되었죠.
중요한 일본 바이어와의 미팅에서는 제가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맡았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발표를 시작했지만 팀원들의 응원 덕분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미팅은 성공적이었고 바이어들은 제품에 큰 관심을 보였죠. 사토코 씨 덕분이에요. 사토코 씨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김 부장이 미팅 후 기쁜 표정으로 말했어요. 다른 팀원들도 정말 대단해요. 완벽한 발표였어요. 하며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능력을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저녁 박 CEO가 축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사토코 씨, 오늘 정말 훌륭했어요. 덕분에 우리 회사가 일본 시장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네요. CEO의 진심 어린 칭찬에 감동받았어요. 일본 본사에서는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이었으니까요. 이렇게 프로젝트가 진행될수록 저는 점점 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일본 본사에서는 겪어보지 못했던 능력 중심 평가를 체험하면서 제 안에 잠자고 있던 역량이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나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구나. 제가 제안한 마케팅 전략으로 일본 시장 테스트 결과가 예상보다 훨씬 좋게 나왔습니다. 이 소식이 회사에 전해지자 사내에서 제 평가는 더욱 높아졌어요. 다른 팀에서도 일본 관련 프로젝트가 있으면 저에게 자문을 구하기 시작했죠. 사토코 씨, 다음 주에 도쿄 출장이 있는데 같이 가주실 수 있나요? 사토코 씨, 이 부분 검토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업무 요청이 늘어날수록 제 존재감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일본에서는 그저 여직원 중 하나였던 제가 여기서는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었어요. 파견 기간이 3개월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박 CEO의 비서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사토코 씨, CEO님께서 오후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는지 물어보셨어요. 긴장된 마음으로 CEO 사무실을 찾았죠. 사토코 씨, 커피 한잔 할래요? 박 CEO는 편안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3개월 동안 정말 훌륭한 성과를 보여줬어요. 특히 일본 시장 진출 프로젝트는 사토코 씨 덕분에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죠. 그녀의 칭찬에 감사하다고 답했어요. 그리고 CEO는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토코 씨, 앞으로도 한국에서 함께 일할 생각 있어요? 파견 기간이 끝난 후에도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파견 후 일본 본사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제안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여기서는 사토코 씨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우리 회사에는 사토코 씨 같은 인재가 필요해요. 박 CEO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여기선 내가 차별 없이 인정받고 있구나. 동시에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도 스쳐갔어요. 본사로 돌아가면 또 예전처럼 무시당하겠지. 이런 고민이 순간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박 CEO의 제안을 받고 깊은 생각에 빠져있던 중 일본 본사에서 메일이 왔어요. 타나카 부장의 메일이었죠. 사토코 씨, 파견 기간이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네요. 돌아오면 국제사업부에 자리를 마련해놨으니 걱정 마세요. 처음엔 기뻤어요. 국제사업부, 승진인가? 하지만 이어진 내용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서포트 역할부터 시작해야 해요. 회의 자료 준비, 번역 업무가 주가 될 거예요. 화면을 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결국 똑같은 자리네. 국제사업부라는 이름만 달라졌을 뿐 제가 있었던 자리는 결국 서포트 직책일 테고 다시 그 지긋지긋한 차별이 시작될 것이란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그날 저녁 부모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사토코, 이제 곧 돌아온다며? 아버지가 정말 기다리고 계셔. 어머니의 목소리였죠. 한국은 어때? 역시 일본보다 많이 뒤처져 있지. 아버지가 수화기를 받아 물었어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실제로 겪어보니 한국은 오히려 여성들이 더 당당하고 직장 문화도 합리적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말을 꺼내면 가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두려웠어요. 그냥 생각보다 괜찮아요. 애매하게 대답했죠. 결국 한국 따위에서 오래 있을 생각은 아니겠지? 그 나라가 얼마나 뒤처져 있는데. 아버지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실제 제 경험과 너무 달랐거든요. 오히려 첨단 기술과 합리적인 조직 문화가 일본보다 더 발전된 측면도 있었죠. 다음 날 오빠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사토코, 파견 끝나고 어떤 계획이야? 우리 가족 지인 중에 소개팅 해줄 만한 사람 있다고 하는데. 순간 짜증이 났어요. 저는 커리어를 고민하고 있는데 오빠는 벌써 결혼 이야기를 꺼내다니요. 오빠, 나 아직 커리어에 집중하고 싶어. 솔직하게 답장했어요. 곧바로 전화가 왔죠. 사토코, 너무 욕심부리지 마. 너는 결국 일본에서 결혼하고 안정되면 돼. 왜 모험을 해? 한국 같은 곳에서 더 있을 필요 없어. 오빠의 강압적인 말투에 화가 났지만 또다시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아파트 베란다에 서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봤어요.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뭘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면 승진할 수 있을까? 아니면 또 벽에 막힐까? 국제사업부라는 말에 잠시 기대했지만 실상은 똑같은 서포트 역할일 것이 뻔했어요. 지금 한국에서 경험하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있을까?
여기서는 제 능력을 인정받고 의견이 존중받고 성별이 아닌 역량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런 환경을 다시 잃는다는 생각만으로도 답답했어요. 하지만 또 다른 걱정도 있었죠. 한국에 정착하면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저는 항상 착한 딸이었어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 노력했죠.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에서 가족의 기대와 제 행복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어요. 다음날 회사에서 박 CEO를 마주쳤습니다. 사토코 씨, 어제 제안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친절한 미소로 물었죠. 네, 아직 고민 중입니다. 솔직하게 답했어요.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사토코 씨의 결정을 존중할게요. 그녀의 배려 어린 말에 더욱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노트북을 열어본사 메일을 다시 읽었어요. 그리고 제 경력 계획을 적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갈 경우와 한국에 남을 경우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해봤죠. 이성적으로는 한국에 남는 것이 제 커리어에 더 유리했지만 감정적으로는 가족과의 관계가 걱정됐어요.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고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직장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관, 가치관, 그리고 미래에 관한 큰 갈림길이었죠. 이 선택이 앞으로의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이틀 후 박 CEO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사토코 씨, 점심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긴장된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도착했죠. 고급스러운 한식당이었어요. 박 CEO는 이미 와 있었고 반갑게 저를 맞이했습니다. 사토코 씨, 솔직히 말할게요. 우리 회사는 사토코 씨 같은 인재가 필요해요. 그녀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회사 정식 임원 수습 프로그램에 지원해보는 것 어떠세요? 1년간 수습 과정을 거치면 정식 임원으로 승진할 기회가 있어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임원이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박 CEO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우리 회사에서 외국인 여성이 임원이 된 전례는 없지만 사토코 씨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제 능력이 이렇게까지 높이 평가된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여성 임원이 극히 드물었고 외국인 여성 임원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진지하게 고민해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린 것 같았어요. 호텔방에 도착해 노트북을 열고 일본 본사에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오랫동안 고민하다 마침내 보내기 버튼을 눌렀어요. 다음날 아침, 타나카 부장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사토코 씨, 이메일 봤어요. 설마 한국 회사로 완전히 넘어가겠다는 건가요? 이건 우리를 배신하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서 분노가 느껴졌어요. 타나카 부장님, 깊이 고민한 결정입니다.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원하는 역할도 성장도 가능하다고 믿어요. 제 삶을 제 방식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는 계속 화를 내며 말했어요. 당신을 믿었는데 돌아오면 승진 기회도 있었어요. 일본 회사, 일본 문화를 버리고 어떻게 한국을 선택할 수 있죠? 한참을 들었고 결국 결정을 다시 생각해보세요. 인사팀에도 보고해야 합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죠. 부모님께 전화하는 것은 더 어려웠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결정한 일이 있어요. 한국 회사에서 정식으로 일하기로 했어요. 순간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죠. 뭐라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어떻게 한국을 택하냐? 일본 사람으로서의 자존심은 어디 갔니? 어머니도 울먹이며 사토코, 제발 다시 생각해봐. 집에 돌아와서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면 되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오빠마저 전화로 한바탕 화를 냈어요. 너 미쳤어? 일본을 버리고 한국에서 산다고. 그 뒤떨어진 나라에서 무슨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가슴이 아팠지만 이번만큼은 제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나도 모르게 한국을 무시했어. 하지만 와서 보니 내 편견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 오히려 여성이 능력으로 인정받는 환경이야. 난 여기서 능력을 인정받고 싶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족들은 한동안 저와 연락을 끊었어요. 아프고 외로웠지만 제 결정은 변함없었습니다. 박 CEO에게 임원 수습 프로그램에 지원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훌륭한 결정이에요. 사토코 씨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라고 말했죠. 그날 저녁 한강변을 걸으며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비록 가족과의 관계는 일시적으로 어려워졌지만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제 선택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렵지만 설렜고 불안했지만 새로운 가능성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후 한국에서의 새로운 출발은 기대 이상이었어요. 임원 수습 프로그램에 들어가자 제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다른 여성 리더들과의 교류도 늘어났죠. 그들은 저를 동료로 환영해 주었어요. 사토코 씨, 우리 여성 임원 네트워킹 모임에도 참여해요.
물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외국인이라는 장벽은 분명했어요. 미묘한 문화적 차이, 완벽하지 않은 한국어. 하지만 팀원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었죠. 천천히 말해주세요. 이 표현은 이렇게 쓰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모두가 제 성장을 도왔어요. 특히 박 CEO는 멘토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사토코 씨,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찾아오세요. 저도 처음 이 자리에 올랐을 때 많이 힘들었거든요. 6개월이 지나자 저는 크게 성장했어요. 이제 회의실에서 자신 있게 제 아이디어를 발표했죠. 일본, 한국 합작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양국의 장점을 결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클 거예요. 제 제안은 임원들의 호평을 받았고 곧 중책을 맡게 되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의 우울함이 사라지고 당당함과 활기로 가득 찬 표정이었어요. 한국어도 많이 늘었고 이제는 사내 회의에서도 자연스럽게 의견을 나눌 수 있었죠. 1년이 지나 정식 임원으로 승진했을 때 동료들이 축하 파티를 열어주었어요. 사토코 이사님, 축하합니다. 모두의 진심 어린 축하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어요. 제 성공 소식에 오빠가 먼저 연락해왔고 부모님도 점차 이해하기 시작했죠. 오늘은 제가 이사로 일하게 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에요. 아침에 회사 앞에 서서 빌딩을 올려다봤습니다. 일본만이 최고라 여겼고 한국을 무시했던 나. 하지만 내 능력을 빛나게 해준 건 오히려 한국이었고 여성 CEO와 동료들은 진심으로 나를 존중해줬다. 이제 나답게 성공할 기회를 잡았다. 난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기로 한다. 회사 로비로 들어서며 활기찬 걸음으로 사무실을 향했어요. 오늘도 많은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회의를 주재하고 신입 직원들을 격려하는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제 모든 결정 중에서 한국에 남기로 한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확신해요. 회의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이곳은 제 새로운 고향이에요. 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제 꿈을 펼칠 수 있게 해준 이 도시에서 저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거예요.